하얀 눈이 내려올 막 게임도 때면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 눈꽃이 피었나 또 빛이 나 눈이 부신 나처럼 아직 꿈만 같아 마치 선물 같아 네 품에 안겨도 널 불안불안해 꿈처럼 깰까봐 꼭 안아줘야만 해 아니 돈 안 쓴다고 이제 쓰면 안 된다고. 큰맘 먹고 네 거 돼준 걸 하늘에게 감사해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 눈꽃이 피었나 또 빛이 나 눈이 부신 나처럼 사랑할 수밖에 저축충이냐고? 저축할 돈도 없어 이 새끼야. 14만원 내고 1000만원 먹기. 아, 배팅이 기가 났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미국은 참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중에서 전당포 예능? 그거 보시면은 창고를 갖다가 경매를 해가지고 깡하는 컨텐츠를 하잖아요. 아마존에서도 반품을 한 제품들을 팔레트 같은 걸로 쌓아놓고 경매로 붙이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한 팔레트를 갖다가 키로당 4달러, 총 25kg를 100달러에 구매를 했는데 뭐가 나왔다? 16GB DDR5 램 스틱 40개가 나왔다. 야, 가차 미쳤다. 지금 킹스턴 퓨리가 16기가 램 패키지 하나에 아마존에서 175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한 개가? 그러면 40개면은 7,000달러에 달한대요. 이게 사실 반품을 한 애들이니까 동작이 안 되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파손이 된 애도 있을 텐데 14만원. 아니 근데 이 형님은 아직도 레인저를 패고 계시네요. 저는 그 옆에서 수동 애들을 정리해줍니다. 레인저가 죽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마리도 좁혀버리시는 형님. 그냥 자세가 미쳤네요. 근데 위에서 다시 튀어나오는 레인저 죽여도 거의 바로 젠이 되네요. 그래도 형님이 레인저의 어그로를 끌고 계시면 저는 편하게 썰자가 가능해서 굉장히 감사한 분. 분역도 아끼고 있어. 아니 내 박스에 저게 뭐 갈기갈기 찍힌 거라고? 그냥 테이프 둘둘 마르면 되는 거 아니야 저 정도면? 그러니까 어차피 완충은 안에 있는 그 뾱뾱이랑 스티로폼이 할 텐데 그러니까 보낼 때 흉하긴 한데 뭐 완충만 잘 되면 되지. 아니 그리고 저 상자는 시청자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나 그 환불하는 데 보내는 거야. 환불이 아니라 그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보내는데 수리하는 데 보내려고. 르르르르 소리 아우 이게 너무 거슬려 그냥 이거. 원래 이런 소리 안 나지 님들. 아 199짜리 그러게 그럴 걸 그랬다. 이건데 이거거든. 그러니까 무난한 거잖아 이거. 근데 까르르 소리 난다니까 자꾸 이거 열받게.
짜증나 씨. 그냥 처음부터 정상이 오면 되는 걸. 그러니까 요거 밖에는 내가 봤을 때 내가 멈췄거든. 멈췄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났어. 그러니까 아무 소리가 안 난 게 아니라 똑같았어. 멈춰도. 그럼 무조건 가운데 거야. 답은. 그러니까 아무 소리가 안 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내 말은 똑같았다고. 그럼 이 미패는 그럼 소리가 안 나는 거라는 거 아니야. 말 그대로. 똑같으니까. 그럼 정답은 이 가운데 있는 놈인데 얘를 멈춰볼 수도 없고 아우. 지금 짜증나 소리가 그냥. 뭐하지? 아니 어떻게 방법이 없나? 조용히 해! 이. 야, 소리 들린다 잠깐만. 이게 잠깐만 내가 들려줄게. 아이 개새끼가 자꾸 조용히 안 해가지고. 들리지? 아 잘 안 들리는데 잠깐만. 이게 이걸 끄고 해야 돼. 들리지? 달달달달 소리 난다니까? 이게 달달달달 소리가 난다고 진짜로. 이럴 수가 없어. 내가 지금까지 사본 쿨러 소리가. 아니 뭐 들어간 거 없어. 확인을 해봐서 아는 거야 지금. 절대 쿨러 소름 아니야 진짜.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야지. 바람 소리가 나야지. 다다다다다다다 이러고 있으면 이게 무조건 AS 맡길 수밖에 없어. 아 짜증 진짜 개 짜증이네 씨. 발자국을 새겨 이 길 끝까지 걸어갈 거야 With you 혹시 알고 있니 느낄 수가 있니 이 미친 새끼는 뭐야? 날 자랑 비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희생자들을 살해한 후 햄버거로 만들어 손님들에게 팔아버린 연쇄 살인마. 최소 10명의 매춘부와 노숙자를 죽였으며 살인이 유일한 취미이자 비밀 레시피라고 밝혀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햄버거 살인마 조 메서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7년 8월 5일 오후 3시 메릴랜드주 킴벌랜드에 있는 웨스턴 교도소 독방에서 한 무기수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1990년대 볼티모어 일대를 돌아다니며 성매매 여성들을
살해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해 2번의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조 메선이었죠. 발견 당시에는 이미 의식이 없었으며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요. 1998년 43세의 나이로 수감된 후 20년의 복역 끝에 6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것이었죠.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키 185cm, 몸무게 204kg의 교도소 갔는데도 왜 이렇게 고도비만이야? 고려하면 돌연사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한 명의 고도소에서 살인마가 20년이나 사망했다는 있었는데? 소식이 전해진 직후 밥을 얼마나 주는 메선이의 거야? 범행과 생애 그리고 죽기 전 남긴 발언들이 다시금 관심을 끌기 시작했죠.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겠다. 아니, 그 그건 교도소잖아. 거짓말이니까 내가 저지른 일을 후회하지 않으며 살인의 모든 과정은 즐겁기만 했다. 그 대가로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생각이다. 신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도 불만은 없다. 아쉬운 게 있다면 지옥 정말로 가도 죽이고 싶었던 두 연놈을 끝내 죽이지 못했다는 그런 말 것뿐이다. 내 동거녀와 그 여자와 붙어먹은 개자식 말이다. 조 메서니는 언행뿐만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불쾌할 정도로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반성이나 후회의 기색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살인을 저지를 때 느꼈던 쾌감을 거리낌없이 드러내거나 자신의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이어가며 대중의 분노를 샀죠. 사람들을 가장 진짜 나쁜 분노하게 놈이다. 만든 대목은 조 메서니는 그냥 살인만한 연쇄 살인마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시신을 훼손하고 살점을 직접 먹었을 뿐 아니라 특별한 패티로 만들어 아무것도 모르는 손님들에게 먹였죠. 조 메서니가 피해자들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를 알고 나면 설령 친어머니라 하더라도 그를 두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불우했던 성장 환경 역시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으리라. 조 메서니는 1955년 3월 2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조 메서니의 재판 당시 변호인단은 조 메서니가 어린 시절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방임에 가까운 환경에서 자란 불우한 어린 시절이 훗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배경이 그게 논리냐, 이 펼치기로 했을 개새끼들아. 정도죠.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는 조 메서니가 6살일 때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어머니는 6명의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하느라 늘 집을 금들이 비웠습니다. 간식 샀어요. 때문에 조 메서니와 형제들은 여러 위탁 가정을 금들이만 전전하면서 지내게 소개하고 됐고 이로 인해 정서가 불안정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경계성 인격 장애를 앓게 됐다는 주장을 펼쳤죠. 이 주장에 반박한 건 다름 아닌 조 메서니의 어머니였습니다.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려면 적어도 2개 이상의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집을 비울 때가 많았고 늘 가난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족한 어머니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늘 노력했습니다. 한 번도 밥을 굶긴 적이 없고 메서니가 주장한 것처럼 다른 가정에서 살게 한 적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조 메서니가 예의 바르고 공부도 곧잘하는 착한 아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평균 이상의 성적을 받았고 폭력적이거나 비뚤어진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다고 뭐지? 했죠. 이거 그러다 침이 집안 나는데? 형편 때문에 잠깐만. 학업을 포기하고 개간식이 이렇게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 뭐지? 이거 개간식이 아닌가? 근데 기다려봐. 맛이 나는데? 어머. 아이 개잖아. 아이 개네 이거 개. 개간식 맞는데? 먹어봐. 어때? 먹어봐. 맛있어? 잘 처먹는데? 나 이거 내 냄새가 이렇게 좋지? 이거 왜 냄새가 좋은 거야? 소고기라 그런가? 근데 먹고 싶어? 일로 와. 너무 똥강아지 새끼가 감히 소고기를 먹고 싶다고? 너무 건방지잖아, 근들. 어? 근들. 손 줘, 손. 그렇지. 네, 먹어라. 하고 군에 입대하면서부터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의 설명에 좋은 맛이 따르면 나니까. 메서니는 1973년 19세의 나이로 입대한 후 독일에서 일정 기간 복무하다가 베트남전에 파병됐는데 이곳에서 약에 손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베트남전에 참전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군에 입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70년대 중반부터 이미 심각한 중독 상태였다는 점은 사실로 확인되죠. 이 시기 조 메서니는 가족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점점
점점 더 고립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일어난 가장 끔찍한 일은 약에 손을 댔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모든 게 정상 궤도를 벗어나 빠르게 망가지기 시작했죠. 가족들보다 놈의 약. 5cm, 몸무게 204kg의 거구를 이끌고 볼티모어의 가장 위험한 거리들을 어슬렁거리며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술과 약을 사는 데 썼죠.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면 지역 내 보호시설에 머물며 여러 노숙자들과 함께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체구 때문에 겉보기엔 무척 위협적이어 보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쪼꼬미 타인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는데요. 쪼꼬미?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멀리서 보면 작은 동그라미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조메서니를 늘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늘 무언가에 취해 있었지만 꾸준히 일하며 성실함을 인정받았고 농담을 즐기는 성격으로 말솜씨가 좋으며 아는 것도 많아서 술자리에서 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다는 증언도 남아있죠. 이 시기 조메서니는 한 여성과 사랑에 빠져서 사우스 볼티모어에서 동거를 시작했고 1987년경에는 동거녀 사이에서 아들까지 태어나는데요. 다만 동거녀도 약에 심하게 중독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장이 된 조메서니는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트럭 운전사로 일을 시작했죠. 장거리 운행이 주된 업무인 트럭 운전사 직업 특성상 한번 나가면 집을 오래 비우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6살이 되던 1994년 7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조메서니는 동거녀와 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죠. 집안에 있던 값나가는 물건들도 모두 챙겨서 떠난 후였습니다. 조메서니는 동거녀가 다른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간 것이라고 생각해 격렬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트럭 운전사 일을 하고 집을 오래 비우게 되면서 티는 내지 않았지만 아내를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정상도 아니고 약에 중독된 상태였으니까요. 조메서니는 일도 때려치우고 각종 쉼터와 중간 보호시설을 돌아다니며 사라진 동거녀와 아들을 찾아다녔죠. 조메서니는 장문에 잡힐 고백문을 통해 이때 첫 살인을 저질렀다고 고백했습니다. 동거녀는 약에 취해 거리를 떠돌고 몸을 팔았다. 캐시앤 맥어자이너도 비슷한 부류의 여자였다. 목을 졸라 살해한 후 당시 일하고 있던 공장 부지에 얕은 구덩이를 파서 시신을 묻었다. 약 6개월 뒤 시신을 다시 파내 머리를 자른 후 상자에 놓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즉 메서니의 말대로라면 동거녀를 찾으러 다니다가 비슷한 부류의 여자를 보고 화가 나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첫 살인 후 조메서니는 6개월간 동거녀와 아들의 행방을 추적한 끝에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사실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조메서니의 설명에 따르면 동거녀는 새 남자와 바람이 나서 아들까지 데리고 도시 반대편으로 도망쳐서 딴 살림을 차린 상태였죠. 하지만 새 남자는 약을 구하기 위해 동거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했고 거리에서 손님들을 유인하던 동거녀와 포주였던 남자가 약 소지 혐의로 체포된 후 어린 아들은 아동 보호시설로 보내진 상태였습니다. 동거녀와 포주는 얼마 뒤 풀려났는데 떠도는 이야기에 따르면 볼티모어의 하노버 스트리트 다리 아래에 있는 텐트촌에 머물며 노숙자들과 함께 약을 하고 있다고 했죠. 두 사람에 대한 증오심에 사로잡힌 조메서니는 소문에 나오는 다리 밑 텐트촌을 찾아갔다가 2명의 노숙자 남성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동거녀의 행방을 묻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고 마는데요. 분명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는데 모르겠다고 딴청을 피우기에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가지고 온 도끼로 2명을 모두 죽여버렸다. 그때 근처에서 낚시를 하던 어부를 발견했는데 살해 현장을 목격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쫓아가서 어부 역시 살해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순식간에 3명이나 죽인 후였다. 순간 덜컥 겁이 나서 시신을 강에 버리고 그대로 도망쳤다. 살해된 두 노숙자의 이름은 랜디 브루어와 랜디 파이커였습니다. 경찰은 도끼에 맞아 사망한 두 사람의 시신이 발견된 직후 수사를 개시했고 탐문 과정에서 조메서니가 살해된 피해자들과 다투는 걸 보았다는 목격자 증언을 확보했죠. 경찰은 정황 증거와 주변 진술을 바탕으로 조메서니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고 조메서니는 재판을 기다리며 약 1년 반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하지만 사건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같은 텐트촌에서 또 다른 노숙자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레리 에이모스라는 남성이 범인으로 체포된 것인데요. 조사 결과 레리 에이모스가 사용한 도끼는 앞서 두 노숙자를 살해한 도끼와 동일하다는 이래가지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레리 에이모스는 문제의 도끼는 텐트촌에 굴러다니던 것을 훔친 것이며 앞서 살해된 2명의 노숙자는 자신이 해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하나의 흉기가 여러 살인 사건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된 이상 조메서니의 혐의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변호인은 같은 흉기가 사용된 다른 살인 사건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조메서니가 랜디 브루어와 랜디 파이커를 살해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고
조메서니는 살인 혐의를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죠. 조메서니는 석방되자마자 다시 사라진 동거녀 커플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거리의 노숙자나 매춘부에게 행방을 캐묻고 다녔는데 원하는 대답을 내놓지 않으면 미친 듯이 화를 내서 동네에서도 마주치면 안 될 인물로 악명을 떨쳤죠. 자필 고백문에 따르면 이 시기 격분한 상태에서 매춘부 여성 2명을 추가로 살해했다고 하는데요. 이전처럼 시신을 강에 유기했다가 또다시 발견될 것을 우려해 시신을 처리할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먼저 자신이 살고 있던 낡은 트레일러로 시신을 끌고 와서 해체하고 살점이 많은 부위들만 골라 플라스틱 용기에 나눠 담았죠. 그리고 살점을 발라내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섞어 작은 패티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패티를 구워서 시식한 조메서니는 시신을 처리할 완벽한 방법을 찾아냈다고 확신했습니다. 인간의 몸은 돼지고기와 매우 비슷한 맛이 난다. 고기를 함께 다져서 섞어 놓으면 제 아무리 미식가라고 해도 차이를 알 수 없다. 이런 점에 착안해 길가에 작은 노점을 차리고 햄버거를 팔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특별한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었고 시신은 손님들의 뱃속으로 사라졌다. 어리든 먹을 수 없는 부위가 꽤 많이 나와서 안매장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만 빼면 그야말로 완벽한 처리 방법이었다. 나중에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살인의 뒤처리가 아니라 특별한 패티가 필요해질 때마다 살인을 하기 시작했죠. 또 다른 성매매 여성이나 떠돌이 노숙자를 찾아 거리로 나섰으며 햄버거 맛이 이상하다는 불평하는 손님은 한 명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술을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 시기를 기점으로 연쇄 살인마로 각성한 것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죠. 조메서니는 자기 입으로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약 2년 동안 워싱턴 블러바드 일대를 돌아다니며 최소 10명을 죽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살인 피해자로 확정된 것은 2명뿐이고 나머지 사건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자백 외에는 입증된 사실이 없어서 법적으로는 미제로 남았다. 조메서니는 주로 약에 중독된 젊은 백인 매춘부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살해되기 전 잔혹한 성적 폭력까지 당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공식적으로 조메서니의 살인 피해자로 인정된 인물 중 한 명은 1996년 11월 중순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kimberly lynn spicer입니다. 당시 볼티모어 지역에서 생활하던 여성으로 중독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조메서니는 피해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자신이 일하던 공장 부지에 얕게 파묻어 놓고 약 한 달가량 방치했습니다. 약 3주 뒤인 1996년 12월 8일 조메서니는 또다시 거리 생활을 하던 리타 캠퍼에게 약을 주겠다고 유인해 자신이 살고 있던 트레일러로 데려왔죠. 조메서니는 약을 나눠준 후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리타가 거부하자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리타가 트레일러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끌고 들어와서 살해를 암시하는 발언을 이어갔죠. 죽여버리겠어. 목소리 다른 울린다고? 여자들과 함께 흙바닥에 파묻어 버릴 거야. 겁에 질린 리타는 왜 기회 이러지? 기업보다 뭐야 왜 이러지? 조메서니가 방심한 틈을 타 트레일러 창문을 통해 탈출했고 인근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달려가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리타의 몸에는 폭행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진술 역시 구체적이고 일관됐지만 경찰은 약에 취한 피해자의 진술만 믿고 조메서니를 현장 체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체포나 공개 수배가 아니라 사건을 접수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방향을 택하는데요. 조메서니에게서 살아 돌아온 유일한 피해자가 제발로 경찰에 아니, 됐어, 이제 찾아갔음에도 됐어. 불구하고 살인마는 또다시 아무런 제약 없이 거리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접수된 지 일주일 뒤인 1996년 12월 15일 조메서니와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던 동료로부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조메서니가 한 달 전 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공장 부지에 숨겨두었는데 시신을 깊이 마이크 때문에 그래. 마이크가 자꾸 민감하게 들어가서. 내용이었죠. 경찰은 지인의 제보를 토대로 공장 부지에 안매장돼 있던 kimberly lynn spicer의 시신을 확인하고 조메서니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메서니는 별다른 정 없이 순순히 체포됐고 kimberly lynn spicer뿐만 아니라 이전에 저지른 다른 살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잇따라 자백하기 시작했죠. 1994년 실종된 캐시 앤 매거자이너의 시신을 묻어놓은 장소로 경찰을 직접 안내하기도 했는데요. 시신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고 머리도 절단돼 있었지만 치과 기록을 통해 캐시 앤 매거자이너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메서니는 이외에도 28세 토니린 잉그레시아를 비롯해 볼티모어 워싱턴 블러바드 일대
일대에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성매매 여성 3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는데요. 총 10명의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시신이 발견된 킴벌리 린 스파이서, 캐시앤 맥어자이너 2명의 피해자 외에 다른 사건들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1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살인마가 잡혔다는 것 자체도 화제였지만 이 사건이 엄청난 주목을 끌게 된 건 다름 아닌 시신으로 햄버거 패티를 만들어 팔았다는 이야기였죠. 살인 그 자체도 끔찍했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람의 살점을 먹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볼티모어 지역사회 전반으로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누구나 길거리에서 파는 햄버거를 한 번쯤은 사 먹었기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간 이 짓을 했기에 모두가 어쩌면 나도 라는 생각을 했죠. 인육이 섞인 햄버거 이야기는 사실과 소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괴담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주요 언론은 조메서니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자극적인 진술과 달리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나 추가 피해자의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살인마의 주장일 뿐 진짜 사람을 햄버거 패티로 만들어 판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 말은 팔았을 수도 안 팔았을 수도 있다는 말이기에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죠. 의심과 논란 속에서 1997년 법정에선 조 메서니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싸다. 1998년 캐시앤 맥어자이너와 킴벌리 린 스파이서를 살해한 혐의가 인정되면서 사형과 종신형을 잇따라 선고받았죠. 선거 공판에서 조 메서니는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그저 즐거웠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2001년 진행된 항소심에서 사형 판결이 파기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된 직후 조 메서니는 끔찍한 말을 남깁니다. 당신이 언제고 길을 걷다가 처음 보는 햄버거 가게를 발견한다면 한입 베어물기 전에 한 번쯤은 내 이야기를 떠올려 보라. 햄버거 살인마 조 메서니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씨가 고소했대, 님들. 롯데월드 자이로드롭이 더 무서워졌다고? 아니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잠깐만. 오야 이거는 살인기구야. 뭐야, 잠깐만, 뭐야, 이게. 바로 탑으로 왔습니다. 아이 가죽 입고 왔는데 실내 엄청 덥네 이제. 자이로드롭에 도착을 했는데 운영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아니야 사람 겁나 많아. AI라고, 내가 저게? 이거 타는 게 맞나 싶고 이 집 생각이 조금 나더라고요. 하지만 구독자님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전혀 무섭지 않고 마음이 안정되면서 나 왜 이렇게 손을 떠니? 아이 뭐 설마 죽기야 하겠어. 아이 해봤자 얼마나 높다고.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곳에서 70m 아파트 25층 피해입니다. 개 높네. 저 내릴래요. 내릴래요. 내려줘. 내릴래. 야. 아닌데, AI가? 과연 문제의 영상은 진실일까요? 예? 그냥 내려오잖아. 뭐야? 그럼 그 영상은 뭔데? 씨발 AI였어? 근데 그냥 내려오는 것도 개무서워. 롯데월드 자이로드롭이 더 아이씨. 무서워졌다고?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잠깐만. 나 안 타봤는데? 김정은이 즐겨본다는 한국의 TV 프로그램.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미디어물을 시청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지만 김정은은 어떤 한국 프로그램의 엄청난 팬이라는데 대체 무슨 프로그램일까요? 북한의 전 외교관 출신 탈북자 류현우 씨의 말에 따르면 2011년 1월 한국인의 밥상이 방영을 시작하자 김정일은 이 프로그램을 즐겨봤다는데요. 그리고 그해 김정일이 떠나자 이후 김정은은 아빠가 보던 이 프로그램에 빠졌고 얼마나 열혈 시청자였으면 이 프로그램 내용을 문서로 작성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한국인의 밥상에 영광굴비가 나오자 영광굴비가 먹어보고 싶다며 중국을 통해 영광굴비를 공수해왔고 이것을 먹고는 극찬하며 해마다 영광굴비를 올리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북한 간부들 사이에선 영광굴비 맛이 어떻길래 김정은이 저렇게 환장하나 라는 궁금증이 파졌고 이에 류현우 씨도 한국에 와서 처음 사먹은 음식이 영광굴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그렇긴 하지. 즐겨보는 프로그램은 하나 더 있다는데 그건 바로 생로병사의 비밀. 이것도 김정일 때부터 김씨 집안에서 즐겨보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얘는 오래 살고 싶으면 살부터 빼야 될 것 같은데 음식 프로 보면서 폭식하고 건강 아우. 하자, 님들. 오늘 하고, 내일, 청소하고, 포장하는 방송 좀 할게요, 님들.
좀 바쁠 것 같아. 맞아. 하드디스크도 분해해야 돼. 하드디스크 보낼 순 없기 때문에. 오고 싶을 때 올게. 안미.